자, 들어가 봅시다. 주간 테스트 1번이고 1일차 과제 학습에 해당하는 거죠? 현대시. 그지? 뭐야? 고비지. 한나야. 현대 우리 시 감상할 때 선생님 얘기해 줬니? 몇 가지 보라고 얘기해 줬니? 네 가지 보라는 거 기억나? 처음에 뭐 찾자? 화자 찾자. 두 번째? 대상. 제재라고 얘기하는 거야. 시에서 시의 화자가 노래하는 대상을 찾자는 얘기야. 근데 그 제재는 어디 나온다고 그랬어? 제목에. 알겠지? 제목에 나오니까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중요해. 시적 화자가 처한 상황을 보자 그랬지? 처한 상황을 보고요. 그 다음에 뭐 하자 그랬어? 상황에 따른 정서와 태도를 확인하자. 그래서 주제를 파악할 수 있다 얘기했어. 그럼 제목 보니까 이번엔 뭐니? 고비지? 고비가 뭐야? 고비 알아? 몰라? 고비가 이거더라고. 식물 보니까 이렇게 생겨있는 식물이더라고. 솜털처럼 보이니? 그런 거더라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돼 있잖아.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그 보고서 시를 지었다 이렇게 보면 돼. 한번 보자. 자, 봐봐. 첫 번째 들어가는 거야. 솜털 모자를 쓰고 시계 태엽처럼 나왔다. 처럼 밑줄 그어주시고 무슨 법이야 이거? 직유법. 뭐뭐처럼 나왔으니까 직유법이야. 오케이? 직유법은 비유법의 하나고 비유법은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을 다른 대상에 빗대는 거야. 근데 특징은 뭐냐면 유사성에 기대는 거야. 유사성. 그러면은 여기 얘기하는 시계 태엽은 보조 관념이 되는 거야. 그럼 시계 태엽이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이 있어. 오케이? 그러면 시계 태엽의 원관념,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은 뭐가 되는 거야? 여기서 뭐가 되는 거야? 고비 새싹이 되는 거야. 이해되지? 그러면 시계 태엽과 고비 새싹 사이에는 뭐가 있다? 유사성이 있다는 얘기야. 시계 태엽이 보조 관념이고요. 고비 새싹이 원관념이야.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 그럼 둘 사이엔 뭐가 있다고? 유사성이 있는 거야. 유사성 뭐야 여기에서는? 돌돌 말려 나왔다는 얘기야. 이게 아까 봤지 그림? 그런 게 이제 고비 새싹이라는 얘기야. 아슬아슬 꽃샘 바람에 기웃한다. 이해한가요? 오케이? 자,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시적 화자가 뭘 바라보고 있는 거니? 바람에 흔들리는 고비 새싹을 바라보고 있구나. 1년의 모습이다. 자, 그러면 2연 감기 들어 콜록 걸리는 나를 보고 나에다 땡그랑이 빵 때려주시고 이때 내가 뭐가 되는 거야? 시에서 이야기하는 사람 시적 화자가 되는 거다. 오케이? 할아버지가 혀를 끌끌 찬다. 오케이? 자, 할아버지 나왔어. 그러면 나에 대해서 뭐 해주는, 감기 걸려있는 나를 뭐 해주는, 걱정해 주시는 할아버지 모습이 드러나는 거지. 그지? 자, 고비가 너보다 낫다. 이거 할아버지 이야기야. 할아버지의 말에 뭐니? 할아버지 말을 인용하고 있는 거야. 알겠지? 오케이? 왜 고비가 너보다 낫다라고 할아버지 얘기했겠어? 그렇지. 추울 때 따뜻하게 바람 불 때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니까 고비 모습에서. 오케이? 자, 봐봐. 감기 들까봐 솜털 모자 쓰고 나온 걸 봐라. 얘기하는 거 할아버지가. 솜털 모자 쓰고 나온 건 뭐야? 바로 고비지 고비. 넌 지금 추위를 제대로 대비 못했다라고 지금 탓하는 거잖아. 그치? 자, 봐봐. 할아버지는 나보다 고비가 더 예쁜가 보다. 고비를 더 좋아해. 나를 탓하고 있으니까. 그치? 자, 꽃샘 바람 매운지 어떻게 알고 고비는 솜털 모자를 썼을까? 자, 고비의 모습이지? 모습을 통해서 나를 뭐 해주시는, 걱정해 주시는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야. 알겠지? 그럼 선생님 얘기했어. 첫 번째 뭐 찾자고 그랬어? 시에 화자 찾자고 그랬지? 누구야? 나야, 나. 그치? 여기서 나는 어떤 나다? 뭐에 걸렸어? 감기 걸려있는 나야. 그치? 감기 걸려있는 나고. 두 번째 대상이야. 대상.
시의 대상 이거 어디 나온다 그랬어? 제목에 나온다 그랬지? 제목은 뭐니? 고비야 고비. 식물이지. 이렇게 순탄 모양하고 있는. 자, 세 번째. 시적 하자가 뭐한? 처한 상황이야. 그렇지? 자, 처한 상황은 뭐다? 일단 나는 뭐에 걸려 있어? 감기에 걸려 있고, 그렇지? 두 번째로는 바람에 흔들리고 있는 뭘 바라보고 있다? 고비를 뭐하고 있다? 보고 있다. 잡아주면 돼. 이렇게. 그렇죠? 자, 네 번째. 자, 이러한 나를 바라보는 여기 감기 걸려 있는 나야. 나를 바라보는 누구 이번에는 할아버지의 태도 잡아주는 거야. 이렇게. 정서 태도 잡아주는 거야. 어떤 태도 보여주고 있다? 뭐 해주는 거야? 걱정. 탓하는 것 같지만 걱정하는 거지. 그렇지? 그럼 뭐야? 걱정한다는 건 나를 뭐 해주는 염려해주는 할아버지의 마음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뭐라고 볼 수 있어? 이 염려는 나를 뭐 하기 때문이야? 사랑하기 때문이지. 그치? 그래서 할아버지 말을 인용하고 있는 거야. 그럼 주제 잡으라고 하면 뭐라고 잡을 수 있겠니? 주제. 이 시에서 얘기하는 거. 누구? 고비를 통해서 고비처럼 잘 챙겨 입지 얘기하는 거잖아. 할아버지가. 그치? 이거 뭐야? 주제는 손주에 대한 누구? 할아버지의 뭐가 되는 거야? 사랑이 된다. 잡아주는 거지. 그치? 어려울 건 없지. 이게 문제도 크게 어렵지는 않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잡아줘야 될 거야. 오케이? 두 번째는 뭐가 나와 있니? 주간 테스트에서 소설이 나와 있지. 뭐야? 흥부전 2일차, 그치? 2일차 학습에 나와 있는 거. 흥부전 다 알지? 고전 소설이고요. 자, 흥부전 이런 고전 소설을 우리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번 들어봤니? 이거 어디서부터 온 소설이야 이거? 흥부전은 고전 소설인데 흥부가에서부터 온 소설이야. 들어봤니 이거? 앉아 처음 들어봐. 그래 좋아요. 이런 소설 우리 뭐라고 얘기하냐면 판소리는 알지? 판소리에서부터 소설이 만들어진 거야. 그래서 이런 걸 판소리계 소설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알겠지? 되게 중요해. 그래서 작자가 미사인 거예요? 작자 미상은 왜 작자 미상이냐? 물론 이제 그래서 작자 미상일 수도 있지. 왜냐하면 이 판소리계 소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런 특징이 있는 거야. 자, 옛날에는 이야기들이 글로 적혀서 전해지질 않아. 어떻게 전해지겠어? 말로. 오케이? 그래서 우리 문학을 정의해라라고 한다면 문학은 작가의 생각과 느낌을 뭘로 표현한 거야? 말하고 글로 표현한 게 문학이야. 말로 표현한 걸 우리 무슨 문학이라고 하냐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니까 구비문학 또는 구전문학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에는 다 뭘로 전해졌겠어? 입으로 전해졌겠지. 글이 없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런 걸 우리 뭐라고 그래? 입으로 전해지는 이야기를 설화라고 얘기했던 거야. 들어봤니? 설화라는 말? 들어보긴 했어. 설화에는 요거 이제 구체적으로 뭐가 있냐면 이건 이제 알 거야. 신화, 당군신화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치? 주몽신화 뭐 이런 거. 신화. 그 다음에 전설의 고향 뭐 이런 거 있잖아. 그 지역이라든가 이름에 얽힌 이야기들 이게 전설이야. 그 다음에 재미삼아 전해지는 민담 이런 게 있어. 이런 게 설화야. 이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거야. 이런 게 이제 나중에 글로 정착을 하게 돼. 그래서 이 판소리계 소설, 판소리로부터 오는 건 이러한 설화들이 뭘로 불리냐면 노래로 불려. 그 노래가 조선시대 때 불렸던 게 뭐야? 판소리야. 알겠지? 판소리로 불려. 판소리로 불리다가 이 판소리가 뭘로 정착하냐면 소설로 정착하는 거야. 이걸 판소리계 소설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고전소설. 이게 이제 근대화 시기에 뭐까지 가냐면 신소설까지 가는 거야. 이 과정이 이제 되게 많이 물어봐. 판소리계 소설에서는.
그러니까 먼저 입에서 전해지던 비슷한 이야기가 있는 거야. 이걸 노래로 불러 공연한단 말이야. 그 판소리야. 그 다음에 이걸 소설로 만들어. 많은 사람들이 읽혀. 워낙 유명해지니까 또 뭐야? 새로운 소설로 만들어지는 거야. 여기? 그래서 이 판소리를 되게 많아. 판소리 되게 많은데 특히나 유명한 5개의 작품을 조선시대 때 신재효라는 사람이 정리해. 그걸 우리 판소리 5마당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거 이제 좀 알아줘야 돼. 판소리는 5마당이 뭐뭐 있냐면, 자, 첫 번째로는 우리 지금 나와 있는 흥부전의 판소리는 흥부가가 있는 거야. 두 번째 뭐 있을까? 불러봐. 유명한 거. 생각나는 거. 효녀. 그래. 심청이 나오는 걸 판소리를 심청가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우리 연려. 사랑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여인. 생각이 안 나? 그리고 춘향가 있잖아. 이제 춘향가. 네 번째는 토끼와 거북이. 그치? 자라 별주부. 오케이? 그거를 이제 노래로 불렀던 거 우리 뭐라고 하냐면 물속의 궁궐, 수궁가라고 얘기하는 거야. 알지?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로 뭐가 있냐면, 자, 삼국지 소설에서 가져온 적벽가라고 하는 판소리가 있어. 여기 5개가 신재효가 정리한 판소리 5마당이야. 알지? 이거 기억해 주는 게 좋아. 삼국지 읽어봤어? 하나? 만화로 봤어? 읽다가 재미없어. 그래? 싸우는 장면이라 하지? 여학생들 보시지. 거기 보면 이제 적벽 대전이 나온단 말이야. 오나라랑 유비랑 편먹고. 그런 거 잘 이해를 못했어. 약간 중국 얘기니까. 제 스타일은 아니었어. 그렇지. 예? 어쨌든 여기 적벽 5개가 있고, 이게 이제 뭘로 이어진다고? 소설로 이어지는 거야. 알겠지? 그럼 소설로 이어지면, 자, 흥부가는 뭘로 이어지냐면, 흥부가는 흥부전으로. 오케이? 가는 노래고 전은 소설이야. 알겠지? 그럼 심청가는 뭐로 이어지겠니? 심청전. 그렇지, 심청전. 자, 춘향가는? 그래, 춘향전. 수궁가는? 수궁전은 없잖아. 별지부전. 그렇지, 별주부전. 또는 토끼전. 이 별주부전과 토끼전은 주인공이 다른 거야. 별주부전의 주인공은 누구니? 자라. 그러면 주인공이 자라기 때문에 주제가 뭐가 되냐면 변함없는 충성심이 되는 거야. 오케이? 근데 만약에 토끼전이야. 그럼 주인공이 누구야? 토끼야. 그럼 주제가 달라져. 뭐야? 위기를 벗어나는 지혜. 여기 주제가 되는 거야.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이게 좀 달라지는 거야. 예? 적벽가는 소설에서 왔기 때문에 소설이 없어. 알겠지? 이렇게. 자, 잡아주면 돼. 참고적으로 이것도 기억해주면 좋아. 흥부가의 배경 설화는 어디서부터 이어지냐면 방이설화라는 게 있어. 오케이? 여기서 흥부가로 이어져. 그 다음에 심청가는 효녀 지은설화 여기에서 이어져 내려와. 이렇게. 춘향가는 뭐겠어 당연히 연려라고 그랬지? 연려설화 또는 암행 어사설화에서 이어져 내려와. 수궁가는 부터지설 이런 설화에서 이렇게 이어져 내려오는 거야. 연결되는 거야. 재밌지? 여기 되게 많이 나와. 중3 때도 나와. 홍길동은 그건 뭐예요? 홍길동은 지은이가 있어. 아, 그래요? 누구야? 허균이죠. 허균의 홍길동전 얘기하잖아. 그거는 허균이 창작한 거야. 그래서 홍길동전은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소설이 되는 거야. 한글로 쓴 소설이야. 알겠지? 뭐 그 전에 우리나라 최초의 소설은 뭐가 되냐면 한문 소설 김시습의 금오신화라고 얘기하는 거 5가지 이야기가 들어있어. 그거 이제 한문으로 되어 있는 거야 그거. 근데 이제 한글로 쓴 최초의 소설은 뭐
홍길동전이다 이렇게 해서 얘기하는 거야. 근데 그건 작가가 있는 거지. 근데 얘는 작가가 있을 수가 없어. 왜 없냐면 입에서 입으로 떠돌던 이야기를 기록한 거니까 작가가 있을 수가 없단 말이야. 이해되지 무슨 말이지? 그래서 동네마다 이야기가 조금씩 다를 수 있어. 왜냐면 너 생각해봐. 흥부전에서 흥부의 자식이 몇 명이니? 한나야. 흥부 자식. 네가 알고 있는 거 얘기해 보면 돼. 많아요. 많아야지 당연히. 흥부 자식은 많다라는 거야. 알겠지? 이게 특징이야. 근데 생각해봐. 만약에 우리 동네에는 많이 낳는 사람이 한 5명 나왔어. 우리 동네가. 그래? 근데 이제 누가 우리 동네 와서 흥부전 이야기를 해준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 와가지고 야 흥부 자식이 10명이래. 그러면 그 동네 사람들이 믿겠냐 안 믿겠니? 에이 그 무슨 자식을 10명이나 어떻게 낳아? 이럴 거 아니야. 그럼 현실성이 떨어지겠지. 그 말 가서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해 주겠어? 흥부가 자식을 낳는데 아이고 8명 낳았대. 그러면 이제 그 지역에서는 아이고 많이도 낳았구만 이렇게 얘기가 된단 말이야. 근데 어느 마을에 갔더니 보통 10명 낳아. 그럼 그 마을 가가지고 흥부가 8명 낳았대. 그러면 많이 낳았더니 인식하겠어 안 하겠어? 안 해. 그럴 때 그 마을에서 어떻게 바뀌겠어? 흥부가 자식을 낳는데 아이고 15명 낳았대. 이렇게 바뀌는 거란 말이야. 이야기 전해주다가. 그런 걸 우리 뭐라고 하냐면 특징. 이야기가 이렇게 전해지면서 조금씩 바뀌어. 오케이? 그걸 조금 어려운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비문학의 특징이야. 적층성을 띠고 있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야. 이야기가 오다가 자꾸 변해. 바뀔 수 있다는 얘기. 왜? 한 사람이 지은 게 아니라서 여러 사람이 만들기 때문에 조금씩 바뀐다는 얘기. 그런 특징이 있는 거야. 이해되지? 자, 그래서 신소설까지 이어지면 여기까지만 정리해줘야 돼. 신소설로 이어지면 흥부전에서 제일 중요한 스토리는 뭐니? 흥부가 뭘 고쳐주는 거? 제비? 다리를 고쳐주는 거잖아. 그래서 신소설의 제목은 뭐가 되냐면 제비연자에다가 한자 제비연자에다가 다리 각자를 써서 제비의 다리 연의 각이라는 신소설로 만들어져. 심청전은 뭐가 중요해? 심청이가 인당수에 빠졌다가 연꽃에 이렇게 돼가지고 다시 살아난단 말이야. 알겠지? 그래서 강 위에 핀 연꽃, 그래서 강상련이라는 제목으로 다시 만들어져. 스토리는 비슷해. 조금씩 변하는 거야. 춘향전은 뭐가 중요하냐면 옥 속에서도 이몽룡을 기다리는 춘향이가 중요해. 알겠지? 그래서 옥 속에 핀 꽃에서 옥중화라는 제목으로 만들어져. 별주기전은 뭐겠어? 뭐가 제일 중요해? 토끼의 간이 중요하지? 그래서 토의 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만들어지는 거야. 이게 이제 판소리계 소설의 특징이야. 많이 나오니까 이 5작품을 우리 뭐하자? 기억하자. 알겠지? 특히 몇 개는 4개는 잘 기억하자. 제목 이 과정만 잘 알아주면 돼. 오케이? 됐지? 좋습니다. 자, 그래서 흥부전 한번 훑어봅시다. 2일차. 자, 앞부분 줄거리 인물 잡아주는 거야. 소설이니까. 오케이? 다 아는 내용이야. 전라도 운봉과 경상도 함양 땅 얼음에 형제가 살았다. 형제 누구겠니? 그렇지. 놀부랑 누구야? 흥부 되겠지. 자, 형 놀부는 온갖 나쁜 짓을 일삼았고 동생 흥부는 형과 달리 마음이 착하고 행실이 남달랐다. 자, 이런 거 이제 뭐라고 하는 거야? 인물의 뭘 얘기해 주는 거니? 성격을 얘기해 주는 거야. 성격을 어떻게 직접 얘기해 주고 있는 거다. 이런 거 우리 직접 제시 방법 얘기해 주는 거야. 물론 이제 줄거리니까 이렇게 나오기도 하지만 성격이 반대돼. 자, 부모님이 돌아가시자 놀부는 괜히 생트집을 잡아 불호령을 내리며 흥부를 쫓아냈다. 부모님의 유산을 한 푼도 받지 못한 채 내쫓긴 흥부는 어렵게 생계를 꾸려나간다. 힘들게 살아가는 흥부의 모습이 나오겠네. 이제 자, 봅시다. 그래도 집이라고 멍석자리 거정문에 지푸라기를 입을 삼아 춘하추동 알지? 춘하추동 뭐야? 춘, 봄, 하, 여름, 추, 가을, 동, 겨울. 이렇게 춘하추동 뭐가 되는 거야? 그냥 말로 얘기하자면. 그렇지. 4계절이니까 1년 되는 거지. 그렇지?
사시절을 지낼 적에 자 어떻게 사는 거야 지금? 아주 초라하게 사는 거지. 지푸라기가 이불이 되는 거란 말이야. 오케이? 뭐니 그냥 몽석 자리 깔아놓은 게 집이고. 오케이? 자 따로 먹고 살 도리가 없으니 무엇이 되었든 손에 잡히는 대로 품을 팔아서 끈일이었다. 자 품을 판다는 건 노동한다는 얘기야. 알겠지? 오케이? 내 노동력으로 끼니를 이어가고 있는 거야. 힘들게 살아가는 거야. 흥부가 품을 파는데 상하 전답, 품 파는 일한다 그랬지? 노동한다라고 하는 거. 상하 전답, 전답은 논과 밭이야. 또 한나 너 김매기 모르지? 그치? 김매는 건 뭐냐면 잡초 뽑는 거야. 그게 김매기야. 워낙 풀들이 잘 자라니까 옆에 풀들 뽑아줘야지. 나머지 잘 자라는 거야. 농사에서 김매기가 제일 어려워. 논밭에 이 잡초 뽑아주는 걸 김매기 한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야. 자, 전세대동 방아찍기. 자, 쉼표 나온다 이렇게. 김매기, 방아찍기. 보부상단 삭짐지고. 초상집 부고전하기. 묵은 집에 토담 쌓고. 새 집에 땅 도두고. 대장간 풀목 불기. 십리길 가만 메고. 오품 받고 말 편자 걸기. 두품 받고 똥 재지고. 단양 받고 송장치기. 송장은 시체. 생전 못 해보던 일로. 자 지금 뭐니? 뭐 하는 거? 흥부가 노동의 종류지? 품파는 종류를 지금 뭐 하고 있어? 쉼표로 뭐 해주고 있어? 나, 열 하고 있는 거야. 알겠지? 뭐 해주고 있다? 열, 거 해주는 거야. 이렇게 열거 하면 뭐가 느껴지냐면 리듬감이 생겨. 막 나열하니까 운율이 느껴진단 말이야. 이게 중요한 소설의 특징이야. 이 소설에. 왜? 아까 선생님이 했지? 이 소설은 어디서부터 왔다? 판소리. 노래에서 왔으니까 이 판소리에서 노래로 불렸던 부분이 소설에서도 흔적으로 남아있는 거야. 그게 이 부분이야. 그래서 운율이 느껴지는 문체를 사용해. 오케이? 운율이 느껴지는 문체. 이걸 우리 뭐라고 얘기하냐면 조금 어려운 말이야. 율문체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판소리기 소설의 특징이야. 운율이 느껴지는 문체를 사용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 뭘 통해서? 쉼표, 열거를 통해서 운율이 느껴지게 된다. 이렇게 잡아주면 맞는 게 되겠지. 그치? 판소리기 소설이라서 그래. 자, 품파는 흥부의 품 종류를 열거해주고 있는 거야. 오케이? 자, 성질 못해보던 일로 이렇게 벌기는 버는데 하루 품을 팔면 4-5씩 앓고 나니 생기가 막 일이 힘들어. 알겠지? 한번 돈 벌면 어떻게 해야 돼? 병들어. 사랑을 짓고 하나 누워야 되는데 생기 지금 어렵다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자, 중간에 생략 됐고요. 자, 보자. 어이구, 대화 나왔네요. 어따 이놈 흥부놈아. 하늘이 사람 낼 때 제각기 정한 분수가 있어서 잘난 놈은 부자가 되고 못난 놈은 가난한데 내가 이리 잘 사는 게 네 복을 뺏었느냐? 누구한테 떼쓰자고 이 흉년에 곡식을 달라느냐? 자, 그럼 지금 이거 누가 얘기하는 거니? 이따가 알 수 있지. 누가 얘기하는 거야? 놀부가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는 누가 되는 거야? 놀부가 되겠지. 그치? 너는 뭐야? 흥부가 되는 거고. 그치? 흥부가 지금 뭐하러 갔다는 얘기야? 놀부에게 곡식을 뿌려갔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단 말이야. 근데 타박하고 있는 장면이죠. 자, 목맨 소리내어 눈물방울이라 찍어내면 네 잔께 내가 속을 줄 알고 어린 반푼은 치도없다. 싼 한 마리나 주자한들 대청 큰 뒤주에 가득가득 들었으니 니놈 주자고 뒤주 헐며 벼 한 마리를 주자한들 곳간 노젓가리 태산같이 쌓였는데 내놈 주자고 노젓가리를 한단 말이냐. 이렇게 많이 쌓여있는데 너 주려고 이거 할 수 없다 얘기하는 거지. 아주 욕심이 많은 거지. 돈량을 주자한들 괴짝에 가득가득 들었으니 돈도 많아. 그치? 들었으니 내놈 주자고 돈꾸러미를 헐며 쌀락이나 주자한들 황개백개 수백 마리가 밥 달라고 꽂고오니 내놈 주자고 닭 굶기며. 자, 지금 다 뭐 하고 있는 거니 또? 그거 하고 있는 거야 이거. 또 알겠지? 뭐 할 수 없다. 너한테 쌀이고 돈이고 하나 줄 거 있다 없다? 없다. 그거 좀 알려주고 있는 거야. 자,
쌀 견화 양단 간에 주자한들 우리 안에 돼지떼가 꿀꿀대니 내놈 주자고 돼지 굶기며. 그러면 지금 동생 흥부가 뭐보다 못하다는 얘기냐? 닭보다도 못하고 돼지보다도 못한 거지, 그렇지? 이게 식은 밥이나 주자한들 새끼나 암캐들이 개보다도 못하다니. 컹컹 짖고 내다리니 내놈 주자고 개를 굶긴단 말이냐? 이게 너무 심하네, 그렇지? 놀부는 말을 마치자마자 몽둥이를 들어 매더니 좁을 고래 벼락치듯 후다닥 툭닥 동생을 두드려 패기 시작했다. 뭐야 지금 여기가 놀부에 뭐가 되는 거니? 악행이 나오고 있는 거지, 그렇지? 오케이? 악행이 악행. 자, 뒷부분 줄거리 끝난다. 흥분의 집 처마에 자 드디어 뭐가 날라옵니까? 제비가 날라오죠. 제비 한 쌍이 새끼를 낳아 기르는데 구렁이를 피하려다 새끼 한 마리가 떨어져 다리가 부러진다. 아까 선생님 얘기했지? 이것 때문에 뭐라고 신소설 제목이 뭐가 된다고 그랬어? 제비의 다리 연의 각이라고 하는 신소설이 만들어지는 거야. 이렇게. 흥부는 다친 제비를 정성껏 치료해준다. 이게 뭐야? 흥부의 이게 선행이 되는 거지, 그렇지? 오케이? 자, 그 인연으로 제비가 박씨를 물어다주고 그것이 잘 자라 큰 박이 된다. 흥부가 박을 타자 그 속에서 재물이 나와 큰 부자가 된다. 오케이? 자, 이런 거 우리 뭐라고 얘기하니? 잘못한 사람은 벌을 받고 잘한 사람은 복을 받아. 응? 모든 일에는 그 원인에 따른 결과가 있는 거야. 이게 뭐라 그래? 사자성어. 응과 응보 얘기해주는 거. 알겠지? 자, 이런 걸 얘기한다라는 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준다는 얘기야. 좋은 일을 하면 뭘 받고? 복을 받고, 나쁜 일을 하면 벌을 받을 거야. 그걸 가르쳐 주는 거야. 그런 거 우리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을 뭐하고 권장하고 악을 징벌하는 거야. 그게 주제야. 뭐야? 고언선 징악 나오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흥부전의 주제도 뭐가 되는 거니? 권선 징악도 되고, 그렇지? 오케이? 흥부 형제간에 뭐 우애 사이좋게 지내야 된다는 거는 교훈도 전해주는 거지, 그렇지? 그럼 부자가 된다. 이 소식을 들은 놀부는 자 봐봐,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에 제비다리를 어떻게 일부러 부러뜨려 뭐냐 이번에는 놀부의 악행이 되는 거지. 인광보 벌을 받게 되는 거지. 놀부도 박씨를 얻어 박을 키웠지만 박을 타서 오히려 뭐 벌을 받고 재산을 모두 뭐한다? 빼앗긴다. 그렇죠? 인과 흥부야. 흥부는 형을 위로하고 재산을 나누어주며, 자 주제 나오네요. 어떻게 지냈다? 착한 흥부가 우애롭게 지낸다. 형제 간의 우애가 뭐가 되는 거야? 주제가 되겠지. 그렇지? 됐지? 어렵게 하는 작품이다. 내용 정리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세 번째 독서에 해당하는 거야. 독서. 자, 독서는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도 한번 얘기해 줬던 것 같아. 단락으로 이루어지는 거야. 이게 좋니? 안 해줬나? 자, 이렇게 하나의 단락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야. 자, 단락. 아이고, 왜 이래? 자, 단락으로. 자, 이렇게 한 칸 들여 쓰는 단락을 우리 뭐라고 한다? 한 문단. 형식 문단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형식 문단을 나누는 기준은 뭐냐면 요 안에는 요 하나의 문단 안에는 뭐가 있어야 돼? 내용이 하나의 내용만 들어가 있어야 돼. 알겠지? 문단을 이룰 때는 문단 안에는 뭐가 모여서 문단을 이룬다? 문장들이 모여서 문단을 이룬단 말이야. 근데 내용은 몇 개라고 하나의 형식 문단에? 내용이 한 개라고 했지. 그러니까 여러 문장들 중에서 뭐가 중심이 되는 내용을 나타내는 문장은 몇 개? 한 개란 얘기야. 문단을 읽을 때는 뭘 찾아주는 게 되게 중요해? 중심 문장을 찾아주는 게 중요해. 나머지는 다 무슨 문장이 되는 거야? 뒷받침 문장이 되는 거야. 알겠지? 보조하는 문장. 이렇게. 뒷받침을 어떻게 뒷받침하는 거냐면 중심 문장을 이렇게 뒷받침하는 거야. 뭐 원인과 결과. 그걸 우리 뭐라 그래? 인과로 뒷받침하든가. 알겠지? 아니면 대, 조의 방법으로
뒷받침하든가 아니면 뭐야 비교의 방법으로 뒷받침하든가 알겠지? 아니면 뭘 들어줘? 예시 예를 들어주는 걸로 뒷받침하든가 오케이? 그거 잡아줘. 이런 거 나오면 다 뭐야? 중심 내용을 뭐 해주는 방법? 뒷받침해주는 방법이고 이게 바로 내용을 전개하는 방법이 되는 거야. 알겠지? 그거 찾아주면 돼. 아무튼 중심 문장 잡아주는 게 제일 중요해. 첫 번째 문단에서는요. 자, 나 이거 얘기할 거야 라고 하는 화제를 제시할 거야. 오케이? 그럼 그거 잡아주면 되겠지. 그치? 보자. 첫 번째 문제에서 뭐 얘기했는지. 요즘 한류가 아시아의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 요즘에 일어나는 현상이죠. 그렇죠? 자, 한국 배우가 일본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끈다든가 한국 제품이 아시아 시장을 석권하는 등 자, 아시아 전역에 한국의 문화가 새로운 문화 코드로 등장하였다. 그럼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문장은 어딜까? 제일 앞이니 중간이니 끝이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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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배하고 있다. 그렇지? 이게 되겠지. 그렇지? 이걸 다시 한번 설명해 줬어. 결국 뭐라는 얘기니? 뭐라는 얘기야? 이거란 얘기야. 뭐? 자, 뭐야? 한국의 뭐가? 문화가 전 세계의 새로운 문화 코드로 뭐였다라는 거. 등장했다라는 거. 그렇지?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다. 아무튼 뭐라는 얘기야? 한류가 아시아의 시장을 뭐하고 있다? 지배하고 있다. 오케이? 이게 지금 화제가 되는 거야. 제시했던. 자, 두 번째 단락이야. 자, 요거 세모테를 줘야 돼. 뭐 나왔니? 그런데 나와 있지. 이런 접속어들을 우리 뭐라고 얘기하냐면 표지어라고 얘기해 주는 거야. 오케이? 자,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 자, 그런데는 화제가 어떻게 되는 거야? 전환되는 거야. 앞의 내용과 다른 내용을 이야기하겠다는 얘기야. 그럴 때 그런데를 사용하는 거야. 반대되는 내용을 사용한다면 그러나 이런 거 쓰겠지. 그지? 연결될 때는 또한 이런 거 쓰겠지. 그지?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거 꼭 잡아줘야 돼. 세모 때리고. 자, 봐봐. 한류는 꽤 오래전에서도 있었던 일이다. 8, 9세기에도 신라의 상품이 아시아권의 여러 나라에서 인기를 누린 적이 있었다. 그 대표적인 상품은 노쇠로 만든 유기였다. 안성맞춤이라는 말까지 만들어낸 조선의 뛰어난 유기 기술도 실은 신라에서 비롯된 것이다. 신라의 장인들은 대접이며 쟁반, 숟가락 등 노쇠로 만들지 못하는 것이 없었다. 두 번째 단락의 중심 문장은 어디가 되겠니? 아니지. 일단은 뭐 유기는 뭐 한 거야? 살에 들어준 거잖아. 그치? 그럼 뭐야? 중심 문장. 아까 잡았던 거 똑같잖아. 한류는 뭐란 얘기야? 꽤 오래전에서도 있었단 얘기지. 뭔데? 이거 뒷받침해. 그게 뭔데? 뒷받침해 주는 거야. 뭘로 뒷받침해 주는 거야? 그렇지. 예시. 뭐야? 유기. 그치? 노쇠? 유기지? 어느 시대? 네. 이거 대표적인 상품. 네? 이걸로 뒷받침해 주는 거야. 노쇠, 유기. 신라시대. 자, 됐죠? 자, 그 다음 몇 번째 단락? 세 번째 단락이야. 신라의 유기가 가장 큰 인기를 누렸던 곳은 가까운 일본이었다. 그치? 화려한 금빛의 신라 유기는 일본의 귀족층을 유혹하는 제1의 상품이었다. 신라에서는 유기를 삽라라고 했는데 일본은 그 이름까지 그대로 받아들여 일본식 발음인 사후라라고 불렸다. 삼라는 뭐란 얘기야? 사후라랑 어떻게 같은 말. 자, 재미있게도 10세기 무렵의 일본 문헌에서는 사후라라는 말이 유기를 뜻하는 삼라에서가 아니라 신라라는 나라 이름에서 유래한 것이라고까지 설명하고 있다. 마치 비유. 중국의 도자기에 흠뻑 빠진 영국이 도자기를 차이나라고 불렀던 것처럼 일본도 유기를 신라라고 부르면서 한반도에서 건너온 유기의 온통을 마음을 빼앗겼던 것이다. 세 번째 단락의 중심 내용은 뭐니? 그렇지. 뭐야? 신라의 뭐가? 유기가 일본했다. 그러면 얘는 이 문단은 어디를 보충해 주는 거야?
두 번째 단락을 뭐 해주는 거니? 뒷받침해주는 문단이 되는 거야. 그치? 오케이? 뭐가 있었으니까 두 번째 문단이 뭐였으니까 꽤 오래전에서도 있었던 일이지? 오케이? 특히나 어디서 그렇게 유명했다? 일본에서 라고 하는 걸 뒷받침해주는 문단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문단. 자, 뭐야? 4. 더욱 흥미로운 것은 이와 비슷한 인식이 중국에서도 확인된다. 야, 그럼 잡아줘야 돼. 이와 비슷한 인식은 뭐야? 뭐가 비슷한 인식이야? 인기가 응? 응. 큰 인기가 응. 그치? 어디에서? 일본에서. 어디에서 유래했다고? 신라. 오케이? 여기를 신라라고 불렀다는 얘기지? 그런 인식이 어디에서도 확인된다? 중국에서도 확인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와 비슷한 인식은 요거야, 요거. 오케이? 요거, 요거. 자, 중국에서는 11세기 무렵에 유기를 뭐라고 불렀대? 시라라고 불렀대. 오케이? 그건 사우란데, 그건 시라래. 자, 당시 중국의 어떤 학자는 신라의 유기 제작에 관한 문헌을 근거로 자신들이 사용하는 시라가 유기 생산으로 유명한 신라의 옛 이름인 시라에서 온 것이라고 봤다. 똑같지? 일본에서 불렀던 거랑 신라라고 부르는 거랑 유기를. 이처럼 당시 일본과 중국은 모두 유기하면 신라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것도 뒷받침해 주는 거네요. 유기하면 뭐래니? 유기하면 신라래. 그치? 인식. 이것도 역시 뭐야? 한류가 언제 아주 오래전에도 있었다. 신라의 노세 유기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는 거지? 사례 두 개 들어준 거야. 어디랑 어디? 일본과 중국. 이렇게 들어주는 거야. 이렇게. 자, 다섯 번째 단락 마무리네요. 자, 이처럼 신라의 유기는 동아시아에서 없어서는 못 파는 유명 상품이었다. 비단뿐만 아니라 구리걸 같은 금속 세공품, 비단과 같은 고급 직물, 각종 금은 공예품들이 여러 나라로 수출되었다. 오늘날 한류의 열풍처럼 제일 중요한 거야. 8, 9세기 동아시아에도 한류가 있었다. 그 중심에 신라가 있었던 것이다. 자, 그러면 뭐야? 옛날에 뭐 한류를 이끌었던 어느 나라? 신라. 이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지, 그렇지? 그 사례로 뭐 얘기해주고 있는 거야? 노세 유기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이게 뭐다? 독서 글이었다. 잡아주면 돼. 그럼 이 글에 뭐 잡아라? 주제 잡아라. 뭐 잡을 수 있겠냐? 마지막에 나와 있는 거 있지. 뭐겠어? 언제? 8, 9 세기에서 한류의 인기를 이끌었던 어느 나라? 신라. 그치? 뭐 신라의 유기 이렇게 적어주면 좋고요. 그쵸? 이거 잡아주면 되지.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주네. 글이다. 잡아주는 얘가 한류 중심이 뭐였다? 8, 9세기에 신라였다. 이렇게 적어 있는 거야. 됐죠? 말할 거 없습니다. 이렇게 정리해보면 되겠습니다. 어휘는 뭐 틀린 거야 도대체? 1번, 2번, 10번. 1번은 왜 틀려? 신임을 잃고 미음 받다. 뭐란 얘기야? 너 지금 사장님이 눈 밖에 났어? 얘기하는 거 아니야. 뭐가 돼야 돼? 눈 밖에 나다. 디귿 잡아줘야 되는 거지. 그지? 그지? 그거 안 읽어서 그렇지 뭘. 어휘만 간단하게 보면 돼요. 1번하고 몇 번? 9번, 10번. 9번, 10번? 한대 수북하게 쌓아둔 곡식에서 이건 흥부전에서 나왔던 거지? 그지?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노젓가리. 노젓가리가 있든 넣어주려고 헐겠느냐? 얘기하는 거잖아. 그지? 10번을 몹시 애를 써서 궁리하다. 이거 뭐 쉬운 문제잖아. 머리를 뭐하다? 쥐어 짜다. 쥐어 짜서 나오게 하는 거야. 몇 번이야? 비읍? 그치? 맞으면 되지. 자, 그 다음에 독서한 거 보자. 이거 오늘 할 건데 같이 연결해서 한번 봅시다. 자, 이거 우리 했던 거 1번 문제에서도 있던 거야. 4일차에서. 자, 줄리는 브라이스 처만했을 때 사랑에 빠졌냐? 읽었으니까 알잖아. 맞아? 네. 오케이, 좋고요.
줄리는 플라타누스 나무를 지키기 위해 나무 위에서 버틴 일로 신문 맞죠 이것도. 할아버지는 브라이스가 줄리가 준 달걀을 쓰레기통에 버렸던 사실을 딸 패시에게 듣고서 알게 되었다. 아니지? 누구에게 들었니? 줄리? 브라이스? 14번. 브라이스는 줄리의 우는 모습을 언제 처음 봤나요? 언제 처음 봤니? 팔이 부러졌을 때, 나무가 없어졌을 때, 브라이스가 봤다는 얘기야. 오빠들 따돌림당했을 때, 브라이스가 자신이 준 달걀을 버려온 사실과 그 이유를 들었을 때. 몇 번이야? 5번이 되지. 그지? 보시면 되겠고. 그지?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넘어가서 오늘 할 건 이제 3일차하고 4일차를 봐야 되겠지. 그치? 페이지 몇 페이지야? 26페이지. 그치? 페이지 26페이지 펼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다 잘 적었더라고. 어제 보니까, 올린 거 보니까. 자, 뭐 어렵지 않지 이건. 자, 봐봐. 사랑의 역설과 기적이래. 이건 신문사설이다. 이게 신문사설. 단락별로 요약해 주는 거. 그게 문제가 되겠지. 자, 해봅시다. 아까 선생님이 했던 거 문단 정리하는 거지. 자, 그 사람은 제가 아니라 저를 좋아하는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외로워서 연애를 했는데 더 외로워졌다는 것이다. 썸과 사랑 사이에서 헤매다 깊은 관계를 피하고 나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 뭐래냐?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뭐야? 자기 자신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 그치? 그게 역설이라는 얘기야. 자, 두 번째.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고치기보다 새로 사는 이 시대의 쇼핑법과 지금의 사랑이 무관치 않다는 거 우리는 알고 있다. 뭐라는 얘기니? 너무 손이 쉽다는 얘기지. 편리적이고 일찍 선택하면 손해라는 마음 때문에 연애 중에도 이상형을 찾는 역설. 소셜미디어에는 잠재적 연애 대상자들이 많으니 상대를 나를 바라보는 마음은 연애 중에도 불안하다. 자, 현대의 사랑 얘기해주는 거야. 사랑의 역설과 기적이래. 보자. 자, 3번 세 번째 단락이야. 철학자 한병철은 매끄러운 것이 현대의 특징이라고 말한 바 있다. 뭐야 요즘 뭐 매끈매끈하다네. 매끄럽대. 그치? 작은 흔적도 바로 상처로 남는 스마트폰의 매끄러움이 완벽함을 추구하는 시대의 상징이라고 말이다. 자, 외모, 직장, 성격, 가치관까지 완벽함에 대한 요구는 우리의 선택을 늘 불안하게 만든다. 자기만족, 자아실현을 위해 사랑을 선택한 사람들이 늘다 보니 분노, 질투, 실망 같은 사람의 거친 파생 감정과 대면하기 불편한 것이다. 자, 매끄러운 것이 현대의 특징이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것들과 대면하는 걸 뭐한다? 힘들어한다. 알겠지? 하고 있는 거야. 자, 네 번째. 댄 에리얼리의 책 경제심리학에는 이 시대의 사랑에 관한 또 하나의 역설이 등장한다. 또 하나의 역설일 때. 그의 시험에 의하면 사람들이 소셜미디어에서 데이트 상대를 찾는 과정에 쓰는 시간은 주당 12시간. 대박이다. 그렇지? 하지만 실제 만남에는 1.8시간을 쓴다. 무슨 말이니 이거? 찾는 과정에 뭐란 얘기야? 많은 시간을 그치? 할애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치? 네? 실제 만나면 1.8시간이에요. 그는 6대1이라는 수치가 온라인 데이트 시장의 비효율성을 보여준다고 주장한다. 친구와 1시간 대화를 위해 자동차로 왕복 6시간 걸리는 바닷가를 찾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비효율이라는 얘기야. 알겠지? 이렇게 실제로 만나는 게 중요하다. 5번. 자, 요즘처럼 내 공간, 내 시간, 내 취향이 중요해진 시대도 없었다. 하지만 사랑의 또 다른 역설은, 사랑의 역설이니까 보자. 또 다른 역설은 사랑은 내가 아닌 너를 위해 나를 바꾸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는 거. 자, 너를 위해 나를 바꾸겠다는 의지의 표명. 이게 바로 뭐래? 사랑이다. 라고 얘기해주는 거야. 생전 먹지 않던 음식을 고치지 않던 습관을 바꾸게 하는 게 사랑이다. 사랑은
헌신을 통해 내 변화를 목격하고 내가 가진 한계를 확정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사랑의 가장 큰 역설이며 기적이다. 이게 주제지? 얘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지? 결국 뭐란 얘기니? 상대방을 위해서 나를 뭐하는 것, 변화시키는 것, 이게 바로 뭐다? 사랑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야. 그치? 이게 사랑의 역설이며 기적이다.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1문단 뭐 해보란 얘기야 이거? 문단 정리해보란 얘기지? 요약해보라는 거. 1문단의 핵심 내용은 뭐란 얘기니? 너 했던 거 읽어봐. 했나? 썸과 사랑 사이에 깊은 관계를 피하고 나를 선택한 사람들은 더 많다. 아, 그 맨 마지막 문장 적은 거야? 썸과 사랑에서 헤매다 깊은 관계를 피하고 나를 선택한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 그지? 오케이. 뭐 그럴 수 있고. 그게 핵심이 되겠지. 앞에는 인용한 거니까, 그치? 다음 표로. 자, 두 번째 달라고 읽어봐. 잠재적 연애 대상자들이 많아 상대를 나를 바라보는 마음은 연애 중인 그렇죠. 오케이. 그렇죠? 뭐라는 얘기니? 여기서 얘기하는 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뭐라는 거니? 쉽게 바꾸는. 그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거지. 이것 때문에 현대인들은 뭐 한다? 불안해한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사랑에서도 뭐처럼 쇼핑처럼 쉽게 바꾼다. 사랑도 쉽게 바꾸는 시대다 라고 하는 걸 얘기해 주는 거지. 자, 세 번째 달라면 또 읽어봐. 자기 만족자와 실현을 위해 사랑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다 보니 사랑의 거친 파생 감정과 다니면 하기 불편하다. 그치? 사랑의 역설. 자, 이건 철학자 한병철의 말을 뭐함으로써? 용함으로써 우리가 선택을 늘 불안하게 여기는 이유로 뭐란 얘기니? 완벽함에 대한 요구를 들고 있다라는 거야. 현대 특징으로. 알겠지? 현대에서는 완벽함을 요구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는 늘 뭐하게 한다? 불안하게 한다라는 얘기야. 오케이? 이해되지? 그러니까 질투, 실망 같은 사랑의 거친 파생 감정 이걸 때문에 왜? 이건 뭐가 아니니까. 완전한 것이 완벽함이 아니다라고 보는 거지. 그치? 불편해한다는 얘기를 해주는 거야. 철학자 말을 통해서.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단락은 다른 역설이야. 사랑을 하는 시간보다 사랑을 찾는 시간이 더 뭐하다? 많다. 이게 역설이라는 얘기지. 그치? 사랑을 찾는데 더 많은 시간을 드린다라는 얘기지. 이건 사랑의 역설이라는 얘기야. 그리고 비효율이라는 얘기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게 진정한 사랑이다. 여기서 얘기하는. 만남의 시간을 더 늘려라. 아니 마지막에서 얘기하는 다섯 번째.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서 나를 뭐하는 것? 변화시키는 것. 헌신하는 것. 헌신을 통해 나를 변화하는 것. 오케이? 이것이 바로 뭐다? 사랑의 가장 큰 역설이며 기적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 이해되지? 뭐라고 적었어 마지막에? 사랑은 내가 가진 한계를 확장해 나가는 과정이 가장 큰 역설이며 기적이다. 오케이. 여기서 그럼 얘는 왜 사랑의 역설과 기적이라는 말로 얘기한 거란 얘기니? 역설은 뭐야, 역설은? 모순이잖아. 말이 안 되는 거란 말이야. 그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한다는 얘기니? 나를 더 생각하는 게 사랑이다라고 생각한다는 얘기잖아. 근데 실제 진정한 사랑은 뭐라는 얘기야? 누구를 위하는 거야? 너를 위해 헌신하는 거야. 오케이? 이게 뭘 가져온다? 나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얘기잖아. 그게 바로 뭐라는 얘기야? 기적이라는 얘기야. 내 한계를 뛰어넘으니까. 얘가 주장하는 거야. 그래서 제목을 뭐라고 잡아준 거야? 사랑의 역설과 기적 얘기해 준 거란 말이야. 알겠지? 보통 나를 위해 사랑한다 본단 말이야. 요즘 시대는 그렇다는 얘기야. 예? 나를 위해서. 그래서 찾는데 막 더 오랜 시간을 들이게 되고, 예? 그래서 뭐라는 얘기지? 쉽게 막 바꾸고, 오케이? 그리고 외로움 뭐 이런 것들 잊기 위해서 뭐야? 난 널 좋아하는 게 아니야. 오케이? 널 좋아하는 게 아니라 뭐야? 너를 좋아하는 나 자신을 좋아하는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고도 한다는 얘기란 말이야. 약간 이상해. 이상해? 그래 어떤 면에서? 근데 이 전문가가 말하는 게 맞는 거. 그래? 그게 중요하지. 왜냐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이번 주제 타이틀 플립비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바란 말이야. 뭐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이냐라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지. 그렇지? 왜냐면 우리는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잖아.
되게 인스턴트한 시대를 살고 있고, 그치? 이제 우리 2주차 넘어가면 이제 그런 문제들도 나올 거란 말이야. 진정한 사랑의 문제에 대해서. 왜냐하면 요즘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만나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되기도 해. 쉽게 헤어지기도 하는 시대란 말이야. 그럼 우리 도대체 사랑해서 만나는데 왜 저렇게 쉽게 헤어지지? 사랑이란 뭐지? 라고 하는 걸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야. 근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일 수는 없잖아. 그치? 상대가 있어야 되고 쌍방의 감정이 교류가 돼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읽은 플리피라고 하는 소설도 되게 재미있는 서술 과정을 보여주는 거야. 어떻게 보여주니?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누가 겪는 일을 보여주는 거야. 브라이스랑 누구? 줄리가 겪는 것을 각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시선을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 그게 되게 중요한 특징이 되는 거지. 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아니라는 얘기야. 일방적인 게 아니란 얘기니까. 처음엔 어떻게 해? 브라이스가 도망다니고 불편해한다라는 거 아니겠냐. 오케이? 그러면 지금 브라이스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는 거야? 역시 사랑을 겉으로 드러나는 것,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찾는 과정, 알겠지? 쉽게 바꿀 수 있는 것. 그래서 여기에서 새로 등장하는 이건 뭐야? 아주 퀸카라고 하는 여자애가 등장하잖아요. 이게 누구니 걔가? 브라이스랑 사귀었던 애. 그렇지. 그런 애 등장하는 거란 말이야. 걔는 이제 겉으로는 뭐하는 애야? 아주 화려할 수 있는 아이지만 누구랑 반대되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줄리랑은 또 반대되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 뭘 봐야 돼? 반대로 또 줄리도 마찬가지야. 줄리는 브라이스의 뭐를 좋아했다는 얘기야 처음에. 외모집에 눈동자 이가잖아. 그러니까 또 어디 부분에서 나오잖아. 부분이 아니라 뭘 봐야 된다? 전체를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그 내면을 보고 나중에 보게 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사랑의 의미를 찾아보자는 얘기란 말이야. 그래서 신문 기사가 나온 거야. 진정한 사랑은 뭔데? 사랑의 역설과 기적? 이런 거 아닐까라고 던져주는 거지. 뭐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누굴 위해서? 상대를 위해서 뭐 하는 거야? 헌신하는 게. 내 한계를 뭐하고? 뛰어넘고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나를 변화시키는 거. 이게 기적이다. 내가 쉽게 변화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게 주는 게 요 글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진정한 사랑의 의미가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 중학교 2학년이니까. 여기 그거 얘기해 주고 있는 거야. 자, 한번 넘어가 보자. 우리 몇 페이지니? 28페이지. 자, 그거 나온 거야. 작가 나왔죠. 웬들린 벤 드라나 노아에서 1965년 미국 시카고에서 태어났다. 오랫동안 고등학교 교사를 근무하다가 1997년에 첫 작품을 선보이며 본격적으로 작가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세미키스 시리즈와 슈레더맨 시리즈로 대중점에 서기 시작했고, 배경 지식과 작가에 대해서 알아보자는 얘기야지. 세미키스와 호텔 도둑으로 1999년에 에드거 앨런 포상을 수상했다. 현재까지 10여 년 작품을 벌였는데 지은 책으로는 플립, 어느 키스쟁이의 고백, 가출, 꿈을 향해 달리다 등이 있다. 작가의 대표적인 플립은 캘리포니아, 네바다 등 미국 4개의 주에서 청소년 독자들이 직접 선정한 도서상을 수상했으며, 해리가 쓸 일만 났을 때 버킷리스트 등을 연출한 로브 라이너 감독에 의해 영화로 제작되어 평을 받았다. 영화로 나와 있는 거야. 뭐 볼만하겠지, 그치? 이게 영화야. 이거 수연이 한번 보여줬는데 시간이 안 돼가지고 봤어. 기회 되면 또 보여줄게. 똑같아. 책 읽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왜 그러냐면 영화를 한번 보고 책을 보게 되면 또 좋은 점이, 단점도 있어. 근데 단점도 있어. 한나노는 책으로 읽는 게 더 좋은 것 같아. 만약에 똑같은 책도 있고 영화도 있어. 근데 책을 먼저 읽고 영화를 봤을 때 더 재밌다라고 느낀 적이 있는 것 같아? 아니면 책이 더 재밌었는데 라고 느낀 적이 있는 것 같아? 해리포터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잖아. 근데 그 영화가 잘 만들어진 거에 따라 다르긴 한데 보통은 책 먼저 읽고 영화 보는 게 좀 재밌었어요. 더 재밌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 책을 읽고 영화를 봤을 때 영화에 대해서 실망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 약간 뭐지, 영화 보고서 약간 책 읽어보고 싶다는 한 영화 있었는데 와일드 로봇이라는 거. 약간 영화 재밌어가지고 책도 한번 보고 그치. 싶었던 그렇지. 기억이 있어요.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는데 이제 선생님이 얘기해 주는 건 이제 어떤 면이냐면, 책을 읽고 영화를 봤는데 실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잖아. 이게 이제 그 장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야. 소설은 우리가 뭐 하게 되냐면 상상하게 돼.
너가 지금 플립을 읽잖아. 그럼 네가 보는 플립에서의 브라이스는 사진으로 나오질 않아. 그러니까 네 머릿속에 상상하는 거야. 눈이 아름답고 뭐 이런 아이를 상상한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누구의 이상형이야 그거? 나의 이상형일 수 있는 거야. 넌 여자애니까. 오케이? 반대로 이제 남자아이가 읽어. 오케이? 그러면 이제 또 뭐야? 줄리라고 하는 아이를 상상하겠지. 오케이? 자기만 머릿속에 상상할 거 아니겠니? 그치? 소설 상상이니까. 근데 영화는 달라. 왜? 등장인물이 나오는 거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거야. 책을 읽고 영화를 봤을 때 실망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럴 수 있냐면 내가 상상했던 인물하고 등장이 너무 다른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영화에 출연한 주인공이 내 이상형이 뭐일 때, 아닐 때, 뭐가 안 돼, 몰입이 안 돼. 그랬을 때 영화를 잘못 만들었다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게 어려운 면이야. 원작을 가지고 영화를 만들 때. 그런 부분이 이제 장르상의 특징이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소설은 완전히 상상을 자극하니 더 재밌을 수 있다는 얘기고. 반대로 이제 이럴 수 있어. 영화를 봤을 때 너무 재밌어. 그래서 뭘 볼 수 있어? 소설을 읽어. 그러면 그 소설 속의 주인공이 영화 속의 인물들로 매칭이 되면서 그려질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런 게 있는 거지. 시각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예?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4번 한번 4일차 한번 해봅시다. 자, 4일차 하나씩 해보자. 줄리와 브라이스의 서로에 대한 첫인상 어땠나요? 이거 해봤지? 읽어봐봐. 한나. 브라이스 로스키. 근데 응? 그 브라이스 로스키 카메라가 응. 줄리가 바라보는 브라이스 로스키를 잡는 거예요? 아니지. 서로에 대한 첫인상이니까 브라이스 로스키가 줄리에 대한 첫인상을 적어줘야지. 응. 약간 너무 응. 너무 불편했고 그 응. 개인 공간이랑 개인 응. 딱히 별로였어요. 그치? 이거 봐. 여기 있어. 선생님이 적어놓은 거야. 자, 브라이스 로스키. 이사 왔을 때 접근한 거니까. 그치? 앞부분에서. 브라이스는 줄리를 성가신 왜 진흙투성이야? 얘네 어디가 정리가 안 돼 있어. 정원이. 그치? 응? 그거. 정도로 여겼다. 자기가 이사에 도움이 될지 안 될지 생각해보지도 않고 무작정 들이밀고 어린아이니까 상대가 자신을 꺼낸다는 사실 모르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떤 아이다라고 인식한다는 얘기야? 뭐 없는 아이, 눈치 없는 아이. 그치? 어디 나왔다? 8쪽에 한번 보자. 자, 우리 여기 보면 8쪽을 보면 나오겠지. 자, 여기가 이제 지금 뭐니? 줄리가 브라이스가 이제 이사 왔던 장면이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 봐. 누가 얘기하는 거야? 줄리가 얘기하는 거야. 도움이 필요하지 않으세요? 장면 나오지, 그지? 근데 지금 아버지 싫어하지? 이게 줄 내 줄 걷다 필요하실 것 같은데요? 얘기하는 거야. 이게. 자, 그러지 마라. 아빠가 경고했다. 상자 속에 비싼 물건들이 많이 들어있어.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자, 봐봐. 한번에서 봐봐. 바로 이때부터 이때 난 누구야? 브라이스. 그지? 직감적으로 줄리가 나왔다. 뭐래? 눈치, 코치 없는 아이라는 사실을 뭐했다? 깨닫다. 이게 첫인상이야. 그지? 눈치, 코치 없다라고 하는 거 잡아주면 되겠지. 좋고요. 그럼 줄리는? 줄리아나 베이커의 누구를 바라보는? 누구에 대한? 브라이스에 대한 첫인상. 얘는 어때? 되게 좋지? 자,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읽어봐 한번. 친해지고 보였고 친해지고 보였고 첫 만남부터 다르신가? 그치. 네가 그렇게 근거를 잡으면 되는 어디 부분이야? 여기 선생님이 해놓은 거야. 줄리는 브라이스 로스키를 처음 만난 날
사랑에 빠졌다. 이게 핵심이지. 얘는 물 때리는 애야, 그렇지? 처음 만난 날 뭐 했대? 사랑에 빠졌대. 알겠지? 줄리의 첫인상이야. 근데 그 이유는 뭐란 얘기니? 뭐 파란 눈, 그렇지? 이거 중요해. 알게? 파란 눈이 숨이 멎을. 아 이거 뭐야 안 넘어갔네. 여기 이게 파란 눈 보이니? 파란 눈이 숨이 멎을 정도로 눈부시고 찬란하다고 여겼고 청록색 폴로 셔츠를 입은 브라이스가 귀엽고 근사하다. 자 지금 다 뭐에 초점 맞추고 있는 거야? 지금 줄리아나 베이커는 왜? 뭐네, 그치? 그치? 이 외모는 뭐란 얘기니? 그 사람의 하나의 부분일 뿐이란 얘기지, 그치? 오케이? 근데 이걸 나중에 뭐 하게 돼? 줄리아나가 깨닫게 된 장면도 나왔었지, 그치? 그 부분 생각해 주면 돼. 아무튼 첫인상 처음에는 어떻게 돼? 줄리아나 베이커가 누구를? 브라이스 로스키를 좋아하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반대로 누구는? 브라이스 로스키는 줄리아나 베이커를 뭐한다? 꺼려한다는 얘기지? 이게 어떻게 돼? 뒤집어지잖아. 그래서 제목 뭐일 수 있는 거야? 플립일 수 있는 거라는 얘기지. 뭐 집중해서 빠져들다도 있지만, 알겠지? 플립, 뒤집어지다 될 수 있는 거지. 그치? 예? 재밌네. 제목을 이렇게 잡은 이유가 있겠지. 그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브라이스는 자신이 줄리에게 호감이 없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어떠한 방법을 선택했나? 이게 첫 번째네. 어떤 방법을 선택했니? 그 다음에 줄리의 입장. 이거는 이제 각자 입장에서 아까 얘기했잖아. 하나의 사건에 따라서 브라이스 입장에서 바라보는 게 하나 있고 줄리 입장에서 바라보는 게 있지. 이게 두 부분을 찾아보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이 부분은. 해봐 한나야. 자, 브라이스 호감 대사를 알리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선택했다. 줄리가 싫어하는 셀리에게 음. 데이트 신청을. 그렇죠. 그게 되겠지. 그렇지? 그러면 줄리는? 브라이스가 셀리와 불편한데 억지로 만나는 상황인 줄 알고 음. 둘 사이에 개입해 브라이스와 셀리를 떨어뜨립니다. 누가 불편해한다고 생각한다는 건 오해하는 거지. 브라이스가 불편해한다고 생각하는 거지. 자, 브라이스는 줄리가 싫어하는 셀리 스톨스에게 데이트를 신청해서 뭐라고? 호감이 없다는 뜻을 전달하고자 했고, 그지? 줄리에게 셀리와 친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이면 일이 자연스럽게 해결될 거라고 떨어질 거라고 생각한 거잖아, 그지? 자, 그러나 줄리는 자, 줄리 입장이야. 셀리의 손을 잡고 있다가 등 뒤로 자기를 바라보는 브라이스를 보면서 뭐 도움을 요청한다고 보는 거지, 그지? 브라이스를 보며 브라이스에게 도움이 필요하다고 여겼고, 브라이스에게서 셀리를 떼어낸 후 그녀와 몸싸움을 벌였다. 오케이? 자, 그 두 파트란 얘기야, 알겠지? 오케이? 줄리 입장하고 누구 입장? 브라이스 입장. 오케이? 왜냐하면 줄리는 누굴 좋아하니까 브라이스를 계속 좋아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거지. 각자 입장에서 생각한다는 거잖아. 그럼 우리 아까 신문 기사에 봐서 봤던 뭐가 있는 거니?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부분이 있는 거잖아. 내가 너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뭐일 수 있다는 거니? 너를 좋아하는 나 자신을 좋아할 수 있다는 거.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야.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게 대체 무슨 말인지 줄리도 그런 게 되는 거지. 자, 세 번째는 줄리가 브라이슨의 가족이 이사 오기를 손꼽아 깨달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줄리야, 이번엔 줄리. 왜? 그 축구 쿨러를 끊어서 응? 축구 쿨러? 그걸 안 해가지고 응. 그 친구가 왔는데 응. 브라이슨의 가족이 응. 이사를 와서 같이 놀 수 있는 친구가 생겼다는 데이트인가. 친구가 없었는데 그거야? 그치? 그 부분이 되겠네. 줄리의 동네에는 줄리보다 나이가 많은 아이들만 있었고, 그치? 줄리 또래 친구가 없다는 얘기지? 그치? 그래서 또래 친구가 온다는 말에 친구를 사귈 수 있다라고 하는 뭐 기대감, 그치? 그래서 손가락 기다렸다라고 하는 거. 이것도 챙겨나가는 거. 잘 풀이해서 적어줬네, 그치? 어렵진 않아. 아무튼 이 기대감이 이렇게 있으니까
줄리 입장에서는 누구를 더 좋아하는 마음이 첫인상에 생길 수 있다는 얘기니. 브라이스에 대한 첫인상이 생길 수 있는 거. 왜냐면 그 이상 왜 친구 사귀어야지라고 기대감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기대감 때문에 더 좋게 보일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첫인상이 되게 좋게 느껴질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지. 그지? 자, 그 다음에 몇 번째? 네 번째. 줄리가 메이필드 타임스 1면에 이건 되게 쉽다. 그치? 등장한 이유는 뭐니? 뭐 때문이야? 그 플라타너스 나무를 베어내야 하는데 줄리가 계속 거기 버튼이가 안 됐어서. 그치? 나무를 베어야 되는데, 그치? 오케이? 플라타너스. 자, 이걸 어떻게 베지 못해? 왜 베는 거에 대해서 줄리는 싫어했어? 일어났잖아. 플라타너스 나무를 뭐라고 보는 거니? 신의 선물처럼 얘긴데 왜 이 올라가면 어떻게 되는 거니? 이 올라가면 뻥 뚫린 세계가 다 보인다는 거야. 그지? 정말. 오케이? 자, 그래서 신문 1면에 기사했다. 1면에 등장했다라고 하는 거. 오케이? 적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5번 나왔다 이거. 이거 나온 거야. 아빠가 브라이스의 매력을 설명하는 줄리 나왔어. 자, 브라이스의 매력을 설명하는 줄리야. 그럼 브라이스의 매력 어떤 매력을 얘기해 주겠냐? 아까 첫인상에 나왔었지? 뭐 파란 눈동자 뭐 얘기하는 거 아니겠냐? 그렇지? 오케이? 그 다음에 뭐 머리카락 얘기하는 거죠? 요거에 대해서 아버지가 얘기해 주는 거다. 줄리는 이제 좋은 브라이스의 매력을 그렇게 외모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얘기고, 그렇지? 이때 아빠가 이제 조언해 주는 거지, 그렇지? 뭐 해야 된다? 전체 풍경을 봐야 된다라고 조언한 이유래. 오케이? 보자. 한 번은 정말 놀랍게도 브라이스에 대해 물었다. 왜 브라이스에 그렇게 빠져들었냐 물었다. 나는 줄리. 브라이스 나왔어. 눈동자와 머리카락과 붉어지는 뺨. 말해주었지만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것 같았다. 이야기 끝나자마자 자, 아빠가 고개를 저으며 부드럽지만 굵직한 모습으로 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전체 뭘 봐야 된다? 풍경을 봐야 한다. 오케이? 사람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된다 얘기해 주는 거지. 나중에 느끼게 되는 거다. 스스로 느끼게 되는 거지. 성장하는 거고요. 그렇지? 뭐라고? 읽어보세요. 사람의 일부에서만 보고 판단하지 마라. 일부만 보고 판단하지 마라. 그래, 그게 되겠지 뭐. 어렵지 않지? 자, 뭐 여기 얘기한 부분. 자, 사람을 뭐 할 때 판단할 때는 눈동자의 색이나 눈의 크기, 키와 같은 지역적 부분적이야. 단편적 요소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종합적인 면을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야. 아빠 입장에서. 적인 면. 자, 좋고요. 6번은 오, 이거 재밌다. 줄리가 나무에서 내려올 때마다 울고 싶은 기분을 느낀 이유는 무엇인가? 왜? 나와 어. 나무 들면에 운전 시간을 보냈어서 그러니까 이 나무가 베어진다라고 할 때 뭐겠니? 슬펐어. 그렇지. 오케이? 못 베게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치? 나무와 대화를 나누던 줄리는 나무에서 내려올 때마다 자신에게는 진정한 대화 상대가 없음을 깨닫는다. 즉, 자기 주변에는 나무탁이나 햇빛 냄새를 맡는 것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는 친구들만 있었기에 줄리는 그러한 경험을 나누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가 없다는 사실에 고독을 느낀 것이다. 자, 여기서 뭘 느꼈다는 얘기야? 줄리에 뭘 잡아줘? 고독감. 오케이? 이 자기가 느낀 부분을 뭐 했으면 좋겠어? 같이 나눴으면 좋겠는데 그걸 나눌 뭐가 없다. 친구가 없다는 얘기지. 그치? 오케이? 자, 이건 몇 페이지 나온다는 얘기야? 볼까? 우리 50 몇 페이지니? (54페이지) 보자.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자, 여기 나왔네. 그치? 왜 나에게 진정한 대화 상대가 없을까? 왜 다른 사람처럼 단짝 친구가 없는 걸까? 알고 지내는 학교 친구들은 있었지만 친하다고 할 수는 없었다. 그 애들은 나무탁이나 햇빛 냄새 맡는 것에 조금 더 관심이 없었다. 오케이? 이래서 뭐란 얘기야? 여기서 얘기했듯이. 이래서 뭐 여기 봐. 나무에서 내려올 때면 매번 울고 싶은 기분이었다.
그치? 왜 나왔으니까 그 이유가 여기 나와 있는 거야. 네? 잡아주면 되겠지. 자, 좋습니다. 이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7번에 줄리가 야 이거 계속 연결되네요. 플라타나스 나무가 되게 중요한가 봐. 그치? 자, 자전거를 타고 통학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이거 쉽네. 뭐 때문이야? 그 플라타너스 나무 때문에 그 충격받아가지고 음. 이 앞으로 지나가는 서클버스 말고 좀 음. 돌아서는 길을 택했어요. 그렇죠. 이게 우리 저번 수업 시간에 여기까지 했던 부분이야. 그치? 나무가 잘린 것을 바라보며 스쿨버스 기다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치? 나무가 잘린 곳에 다시 가고 싶지 않다. 가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오케이? 자, 좋습니다. 8번. 이것도 어렵지 않아. 브라이슨의 가족들이 줄리가 준 달걀을 먹길 꺼려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살모넬라균? 뭐 병균 때문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뭐 읽어보세요. 쓴 거. 약간 그 달걀이 위생적이지 않다고 생각해서. 위생적이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렇지? 왜? 위생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한 이유가 있어야지. 응? 뭐 삭동, 뜰. 알겠지? 뜰이 정리가 안 됐으니까. 자, 달걀이 유정란이라면 깨뜨린 달걀에서 죽은 병아리가 나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고, 첫 번째, 줄리가 닭을 키우는 뒤뜰이 잔디도 없이 온통 진흙에다 닭똥수하기 때문에 계란 역시 위생적이 아니라 판단이다. 두 가지란 얘기야. 하나는 웃겨. 자, 유정란, 이게 유정란이라고 하면 죽은 병아리가 나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뭘 찾아? 그 집에 뭐 유정란이면 닭이 수컷 닭과 암컷 닭이 있어야 되잖아. 그거 뭐 좀 찾아보는 장면들이 나오는 거잖아. 그치? 무슨 닭인지 물어보라고 얘기하고. 이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뭐라는 얘기야? 뒤뜰이 뭐라는 얘기니? 정리가 안 돼 있어. 그치? 그래서 이건 첫인상하고도 연결되는 거지. 줄리에 대해서 뭐 진흙투성이에다가 이렇게 느꼈던 부분이 있는 거잖아. 그치? 오케이? 그 부분.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이걸 정리하게 되는 이유가 되는 거지. 뜰을 정리하게 되는. 할아버지가 도와주게 되는 장면이 되는 거고. 제일 좋죠. 또 어렵지 않았던 장면이고. 자, 9번이야. 브라이스가 자신의 외할아버지가 줄리를 도와 뜰을 정리하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난 이유는 무엇인가요? 화났나 이거? 잘 모르겠는데. 뭐니 했니? 읽어봐. 평소 브라이스 할아버지는 자신에게 관심을 안 가지고 맨날 집에만 있으시는데 줄리를 도와 뜰 정리하는 모습을 보고 질투심을 느껴서. 아, 좋아요. 그렇죠. 맞아요. 자, 그러니까 브라이슨의 가족과 이제 살고 있는데 할아버지랑 말한 적이 있다 없다? 없는데 줄리하고는 다정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고 뭘 느꼈다? 질투심이 느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이거 질투심이라고 봐야 되나? 111페이지 한번 봅시다. 자, 뭐라고 했는지. 여기네. 그치? 봐봐.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화가 치밀었다. 할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산 1년 반 동안 나에게 했던 말보다, 그치? 자투리 같은 이 몇 분 동안 줄리에게 건넨 말이 훨씬 많았다. 대체 줄리 베이커한테 왜 저러시는 거지? 라고 느낀다는 얘기야. 알겠지? 오케이? 요거. 오케이? 나한테 말 거는 거보다 뭐 줄리에게 짧은 시간에 하는 말이 더 많다는 얘기지? 이걸 뭐라는 얘기야? 뭐? 그렇지, 질투심. 오케이? 또 뭐야? 남 이렇게 보고 있다니, 그렇지? 이걸 잡아주고 있는 거야. 됐죠? 자, 그다음 몇 번? 10번. 베이커 가족이 줄리가 나서기 전까지 뜰을 정돈하지 않고 방치해둔 이유는 무엇인가? 이제 누구 얘기 나오는 거니? 줄리의 작은 아버지 이야기가 나오는 거지, 그렇지? 삼촌 이야기, 그렇지? 자, 불러봐. 줄리 집주인이 땅과 주택을 관리하기는 왜 그러지 않고 있어서 뜰을 정돈할 수 있는 사람은 줄리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 땅과 주택을 관리하기로 한 집주인이 하지 않은 거지, 그렇지? 그 다음에 줄리 아버지는 그거 할 생각, 돈이 들잖아. 할 생각이 없어. 왜? 누구? 아까 얘기했던 삼촌. 자, 지적 장애가 있는 동생을 돌보느라고 뭐야? 수입을 모두 시설을 보내고 있어. 형편이 여의치 않았기 때문에. 이해되지? 그럼 줄리는 왜 나선 거야?
줄리는 줄리. 뜰을 고치기로 나선 이유는 뭐야? 할 수 있는 줄리밖에 없어요. 줄리밖에 없어서? 그것도 그 줄리에겐 계기가 있어야 되잖아. 왜 나밖에 없지? 그럼 난 왜 해야 돼? 아까 충격적인 일이 있었잖아. 줄리가 생각해서 달걀을 어? 갖다 줬는데 지저분. 그렇지. 그러니까 계기가 있는 거지. 그치? 충격이었던 거지 줄리에게. 그래? 그리고 얘는 달걀을 판 돈도 있는 거지. 네. 자 봐봐. 그 다음 11번이야. 줄리의 삼촌이 목에 탯줄이 감겨 장애를 갖게 되었다는 이야기에 브라이스 어머니가 아래와 같이 예민하게 반응한 이유. 야, 이것도 되게 재밌는 장면이었지. 여기. 자, 봐봐. 염색치와는 상관이 없네, 릭. 태어날 때 산소가 부족했던 거야. 할아버지는 목소리를 낮추었지만 할아버지, 줄리 할아버지, 줄리랜다, 브라이스. 그래서 더욱 위험이 넘쳤다. 줄리의 삼촌은 목에 탯줄이 감겼어. 2번이나. 자대 아들 낳았다. 브라이스처럼. 그럼 브라이스도 뭐 했다는 얘기야? 탯줄이 감긴 적이 있었다는 얘기지. 그치? 오케이? 아무 이상 없이 건강한 아이였는데 순식간에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입고 만 거야. 엄마가 갑자기 히스테리를 일으켰다. 울부짖으면서 눈물을 쏟았고 아빠는 엄마를 부둥켜 안고 진정시키려 했다. 소용이 없었다. 엄마는 그대로 기절할 것만 같았다. 자, 어머니가 아래와 재민하게 반응한 이유는 뭐란 얘기니? 읽어보세요. 쓴 거. 브라이스가 목에 탯줄이 2번 문제였는데 그래도 심각한 상황 아니었죠. 뭐라고? 브라이스도 누구처럼? 삼촌처럼 탯줄이 목에 감겨 있었기 때문이라는 얘기지. 네. 근데 이제 누구 때문에? 유능한 리사, 그렇지? 잘 풀었다는 얘기지. 안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 거란 얘기야. 그렇지? 지적 장애 가졌겠지. 그렇지? 브라이스도 그 충격이 있는 거지, 그렇지? 네? 엄마는 그것 때문에 뭐란 얘기야. 지금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죠, 그렇지? 그러면서 이제 누구네 가족을 초대하게 되는 거니 줄리네 가족을 초대하게 되는 거지. 그치? 자, 12번. 아래 글을 읽고 브라이스에게 일어난 변화를 설명해 봅시다. 이제 나온다. 뭐 나왔니? 브라이스의 뭐? 변화. 우리 아까 봤잖아. 신문 기사에서 뭐 봤어? 사랑의 역설과 기적 봤잖아. 누굴 변화시키는 거? 나를 변화시키는 거. 누구를 위해서? 상대방을 위해서 헌신하게 되면 내가 변화한다는 얘기 아니겠냐. 여기도 브라이스의 변화가 나온다는 얘기야. 줄리를 평범한 먼지투성이 여자로 바라보던 브라이스의 인식이 아래와 같이 달라진 이유는 무엇인가? 자, 나는 오랫동안 줄리 베이커를 피해 다니려 한 번도 줄리를 똑바로 쳐다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갑자기 눈을 뗄 수가 없었다. 묘한 느낌이 가슴을 가득 채웠고 왠지 싫었다. 조금 더 마음에 들지 않았다. 솔직히 말해서 내 몸을 감싸고 있던 석고판이 순식간에 떨어져 나가는 기분이었다. 이게 무슨 말일까? 뭐라고 적었니? 우리 한나는. 줄리를 외모만 보지 않고 전체적으로 봐서. 응? 이렇게 똑바로 읽어봐 계속. 줄리를 뭐 보지 않고? 전체적으로 봐서. 전체적으로 봐서? 제대로 보지, 그 전에는 제대로 보지 못했다? 그럼 줄리의 진면목을 보게 되었다? 언제? 자, 봐봐. 줄리에 대한 브라이스의 인식은 180도 달라진다. 과거의 브라이스는 줄리를 거들먹거리고 성가시게 구는 아이 정도로 인식했지만 이제는 줄리를 좀 더 특별한 존재, 묘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존재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브라이스는 줄리를 사랑하기 시작한 것이다. 감정이 바뀌었다는 얘기지. 그치? 플립이야, 플립. 자, 그러나 중요한 점은 줄리에 대한 브라이스의 인식 변화가 브라이스의 내적 성숙과 함께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브라이스는 자, 요거 꼭 잡아줘야 돼. 뭐? 내적 성숙. 오케이? 그럼 방금 얘기한 게 한나 네가 얘기한 게 내적 성숙을 얘기하는 거지. 전에는 뭐만 보게 되는 거야? 겉모습만 보게 되는 거. 그렇지? 여기에서 성숙하게 되면 뭐야? 진면목, 참모습을 보게 된다는 얘기지. 그렇지? 오케이? 그게 뭐야? 결국에 내적 성숙을 이루는 거지. 그렇지? 너 좋아하는 연예인 있어? 그룹? 뭐 어디 무슨 그룹이야? 트바트. 트로트? 아니 트바트. 트바트? 아니요. 그 투바투? 그룹이야? 네. 선생님 모르는 그룹이다. 아시는 분 있어요? 선생님 별로 없지. 별로 없지 요즘에.
투바뚜 찾아볼게. 거기 몇 명이야 멤버가? 5명. 5명? 그 중에서 누구 좋아하는 애가 따로 있을 거 아니야. 5명 다 좋아하진 않을 거야. 네. 누구? 강태현. 강태현? 걔가 뭐야? 포지션이 뭐야? 보컬? 보컬이야? 노래를 잘해? 네. 요즘에 나오는 그룹이야? 좀 됐어? 2019년. 오, 오래됐네? 이제 그 정도면? 초등학교 때부터 좋아했던 그룹이야? 아니요. 작년이요. 작년에? 그래, 대표곡이 뭔데? 슈가 러시 라이드. 슈가 러시 라이드? 네. 노래가 좋아? 아니, 노래는 별론데. 애들이 멋있어? 네. 너도 지금 뭐라는 거 아직 내적 성숙을 못 이룬 거야. 그래서 뭘 보고 있는 거니? 외모를 보고 있는 거란 말이야. 이제. 예. 자, 그런 거 내적 성숙 얘기해 주고 있는 거야. 브라이스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할 줄 아는 아이로 성숙한 거야. 그치? 그럼 자기 잘못은 뭐였어? 외모로. 아니지. 뭐, 계란. 달걀도 있었고, 또 있잖아. 줄리가 거의 나무 위에 앉아 있었는데. 그냥 모른 척하고 스쿨버스에 타고. 진짜? 그것도 있고, 또 더 중요한 거, 더 결정적인 거 있잖아. 네. 사과하는 장면에서 나오는 거 있죠. 그리고 삼촌. 줄리의 삼촌에 대해서 뭐 하는 거야? 험담하는데 동조한 부분 있잖아. 친구 얘기하는 그 부분 아니야? 보자 아무튼. 자, 잘못 인정하고 사과할 줄 아는 아이로 인생에서는 자신이 귀하게 여기던 것이 것 이상으로 중요한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아는 아이로 성장한다. 성장해. 그렇게 내적으로 성장했기에 브라이스는 줄리가 지닌 매력을 알아볼 수 있었던 것이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결국 뭐야? 내적으로 성숙하게 되면서 이게 뭐란 얘기니? 사랑을 할 수 있는 아이로 뭐 했다는 얘기야? 컸다는 얘기고, 그게 바로 브라이스의 뭘 가져왔다? 변화를 가져왔다라고 보는 거지. 자, 그럼 책 한번 보자. 131쪽이래. 어떻게 나와 있는데 131쪽에. 보자. 이건 그 부분이구나. 그치? 오랫동안 줄리 베이커를 피해 다니는 한 번도 줄리에 똑바로 쳤는데 아까 읽었던 부분이지? 그치? 자, 아무튼 지금 뭐야? 여기 보면 알 수 있겠네. 그치? 지금 뭐 했다? 브라이스가 나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잠을 청했다. 수렁으로 빠지고 있으니 지금이라도 정신 바짝 차릴 때 했다. 수렁으로 빠지고 있다는 건 지금 뭐에 빠졌다는 얘기니? 응? 줄리를 뭐 하게 되었다. 사랑하게 되었다는 얘기 해주는 것이지. 그 다음에 넘어가는 거야. 자, 좋습니다. 그 다음에 13번. 자, 나왔잖아. 이거 아까 얘기했던 거. 게러 동조하는 거. 요거 잘못이잖아. 13번에서 얘기하는 거지. 오히려 다 아니구나. 이제 진짜 문제는 어떻게 풀었어? 못 풀. 그래서 약간 노래를 상상해서. 상상해서. 그래서 읽어야 된다니까. 읽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자, 13번 봐봐. 13번. 자, 브라이스는 걔 동지한테 대답을 한 이유는 무엇인가 나왔어. 이 부분이야 지금. 요거를 이제 듣게 되는 거란 말이야 줄리가. 그치? 그럼 되게 기분 나쁜 거지. 이거에 대해 사과하게 되는 거지 아까. 내적 성숙을 통해서. 자, 봐봐. 브라이스는 게럿의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쿵쾅거리고 주먹이 불끈거렸다. 게럿을 때려 느낄 생각도 들었다. 그러나 브라이스와 게럿이 대화를 나누는 공간은 어디였다. 이건 이제 브라이스가 직접 얘기하는 거야. 거기는 뭐였어? 줄리한테 얘기해 줄 때. 도서관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랬다. 브라이스가 게럿을 때려 눕히면 게럿은 사방팔방 돌아다니며 브라이스가 줄리 베이커에게 홀딱 반했다고 떠벌리고 다닐 것이 분명했다. 브라이스는 자신의 이런 마음을 알지 못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게럿이 나대는 걸 원치 않았고 그저 그 자리를 피하는 것으로, 그렇지? 그 자리를 피하는 것으로 자리를 피하는 것으로 대신한 거지, 그렇지? 이게 결국은 뭐였다니? 동조했다고 받아들여줘. 야, 어떻게 그런 얘기 할 수 있어? 반대 얘기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그거 얘기해 주는 거야. 자, 14번. 줄리가
존 투르락을 입찰하는데 돈을 쓰는 이유는 뭐지? 요건 이제 뭐니? 우리 바구니 아이 했던 거, 그 기부하는 장면에서 나오는 거지. 거기는 아직 안 읽었지. 거기서 이제 존 투르락이 8번째고 브라이스가 이제 9번째로 나오는데 경매에서 이제 돈을 기부하면서 같이 밥 먹는 시간을 갖게 되는 거란 말이야. 이건 이제 뭐 간단해. 어렵지는 않아. 왜? 입찰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지 뭐, 그치? 입찰하는 사람이 없었어. 존 투르락을. 자, 바구니 소년 나왔지? 바구니 소년을 선정하는 투표에서 줄리가 표를 던진 존 투르락이 누구에게도 입찰되지 않았지. 덩그러니 서 있었기 때문에. 줄리는 입찰에 참여할 마음도 없으면서 존 투르락에게 투표하는 행동에 미안함을 느끼고 존 투르락 입찰하는데 돈을 쓰기로 한다. 이거야. 얘도 이제 망설여지는 거죠. 과연 브라이스에게 경매를 할 것이냐, 뭐 이런 문제. 안 하려고 했던 건데. 자, 아무튼 15번. 요건 이제 되게 재밌는 장면. 요게 이제 되게 감동적인 장면이지, 그치? 왜? 줄리에게 있어서는 뭐가 되게 중요했어? 아까 얘기했듯이. 그렇지. 플라타너스가 중요한 거지. 아빠가 그림 그려주기도 했고, 그치? 오케이? 그럼 잔디밭에 그 구덩이를 판 거 이제 뭘 심어주는 거, 심는 거니? 줄리를 위해. 그렇지. 오케이? 그러니까 이것도 뭐가 되는 거 아까 얘기했던 사랑의 역설과 기적이 되는 거지. 아까 기사로 따지자면. 그렇지? 누구의 변화를 보여주는 거야? 브라이스. 왜? 그때 아까 얘기했던 거, 한나 네가 얘기했던 거, 나무 베어질 때 도와달라고 하는데 도와줬어. 모른 척 했던 거잖아. 그치? 근데 이제 누구의 입장을 이해하게 되는 거야? 상대 입장을 이해하게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서 뭐 변화를 가져오는 거란 말이야. 오케이? 연결할 수가 있는 거야. 자, 마무리. 뭐니? 자, 여기 나왔죠. 브라이스는 줄리를 위해 플라타너스 묘목을 심고자 줄리의 잔디밭에 커다란 공을 봤다. 당연히 못 될 수 있어. 줄리 입장에서도 용서가 될 수 있겠지. 그치? 오케이? 자, 이게 변화를 가져온다라는 거, 사랑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진정한 사랑의 의미에 대해서. 오케이? 요거는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요즘의 사랑이 너무 뭐하다는 얘기니, 쇼핑몰에서 물건 사듯이 너무 쉽게 사랑하고 쉽게 이별하고 하는 사회들이 되게 많아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진정한 사랑의 의미가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야. 그러니까 사랑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 부모의 사랑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이성 간의 사랑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사회적인 사랑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 어떤 사랑이 우리에게 가장 바람직한 사랑인 것인지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고, 그거에 대한 글쓰기가 이제 이번 주 과제로 나가게 될 거야. 알겠지? 오케이? 읽어야 되는데 안 읽으면 글쓰기 할 수가 없단 말이야. 책 읽기가 제일 중요하니까. 알겠지? 시간 없어도 꼭 뭐 해야 돼? 다 읽어주는 게 중요해. 지금 이제 양이 좀 많지만 좀 줄어드는 양들도 있고 하니까. 알겠지? 습관을 들여주는 게 매우 중요해. 자, 조금 쉬었다가 우리 2주차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